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에서는 강대국 간의 눈치 게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로 결집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그들끼리 가졌던 갈등들은 이 거대한 목표를 위해 잠시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국 연합군에 의해 프랑스가 무너지고 유럽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갈등들도 다시금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해양 진출을 위한 부동항과 얼지 않는 땅을 찾아서 계속해서 남쪽으로의 팽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은 나폴레옹이 몰락한 직후였던 1820년대부터 이미 본격화되고 있었고,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에 대해 영국은 이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내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나치게 강력해지면 영국에게 있어 또다시 나폴레옹 시대와 같은 악몽이 재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이해관계 충돌을 시작으로 유럽 내 강대국 간 치열한 세력 경쟁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1820년대 들어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과 줄줄이 전쟁을 벌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토와 해협을 확보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거치며 러시아의 영토는 더욱더 비대해져 갔으며,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빼앗긴 페르시아는 사실상 러시아의 보호국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던 영국은 러시아가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 창끝을 자신들에게 향하게 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팽창을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은 영국이 장악 중인 인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었죠. 그렇게 영국이 러시아를 한참 걱정하고 있을 때, 반대로 러시아는 오히려 영국이 자신들의 영향권을 침범하지 않을까 고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동인도 해설을 통해 인도를 장악한 영국이 조금만 북쪽으로 눈길을 돌린다면 러시아 주변의 칸국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와 영국이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치열하게 수싸움을 이루던 중간 지점에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있었습니다. 1830년대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였던 도스트 무함마드 칸은 끝없는 내전에 시달리며 위태로운 왕관을 간신히 손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간 내에서 탈레반과 반군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듯이 애초에 아프가니스탄은 빼곡하고 험난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한 세력이 완전하게 지역을 장악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프간 남쪽에 위치했던 국가 시크 왕국은 아프간의 혼란스러운 내정을 틈타 이전부터 야금야금 영토를 갉아먹어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크 왕국의 침공에 아프간은 맹렬히 분노를 터뜨렸고 이들을 대체 어떻게 보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심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중요한 시기, 시크 왕국 남쪽에 있던 영국이 아프간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동맹국들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은 자신들의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는 아프간에 사절단을 보내며 서로 친선관계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은 아프간에 대해 러시아에 대항한 동맹을 맺자고 계속해서 꼬셔대고 있었는데, 시크 왕국의 스디슨 패배를 맛본 직후였던 아프간은 이러한 영국을 이용해서 빼앗긴 영토를 탈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스트 무함마드는 영국에 대해 시크 왕국이 강탈해간 페시아와르를 탈환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자신들도 러시아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어주겠다고 딜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아프간뿐만 아니라 시크 왕국과도 이미 친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국가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 속에서 영국은 결국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당시 영국은 내정이 부실하던 아프간보다는 더욱 체계적으로 내정이 잡혀있고 과거 프랑스에 의해 빡센 군대 훈련을 받아왔던 시크 왕국이 더욱 끌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저울이 시크 왕국 측에 쏠리고 있던 사이, 아프간은 결국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영국의 반응에 시원찮음을 느꼈던 도스트 무함마드는 영국의 위기감을 안겨다주기 위해서 러시아의 특사를 아프간으로 초청합니다. 당시 무함마드는 러시아와 진짜로 동맹할 목적보다는 우리를 고르지 않으면 너희의 경쟁자와 짝짝꿍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프간의 승부수에 대해 영국은 깜짝 놀라며 즉각 동맹을 제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간이 괘씸하게 러시아와 붙어먹는다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 동인도회사의 총독 오클랜드 경은 아프간은 당장 러시아와의 모든 서신을 중단하라. 아프간은 결코 영국의 허락 없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지금 특사로 와있는 러시아의 비트케비치 백작을 당장 내보낼 것을 요구한다 라며 아프간에 대한 명백한 외교 결례이자 협박을 이어나갑니다. 이에 도스트 무함마드는 막대한 모멸감을 느꼈으나 사실 약소국의 지도자였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도 총독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내용을 쏟아냈던 것은 그들도 러시아에 대한 막대한 위기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와 아프간은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상호 유사시에 도움을 주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영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가며 러시아와 진지하게 동맹을 맺을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결국 얕은 수를 썼던 아프간 당국은 러시아와의 협상도 결렬됐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의 사이까지 틀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아프간과의 협상이 틀어진 러시아는 페르시아를 은밀하게 지원하여 이곳 헤라트 지역을 침공할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헤라트는 과거 페르시아가 소유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아프간을 침공할 명분도 충분했고,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가 페르시아의 뒷배로 있다는 사실도 숨기기에 적격이었습니다. 그렇게 1837년 11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페르시아가 아프간의 헤라트를 대대적으로 침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페르시아의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간파하고 양 세력이 아프간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쥐어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이 직접 육상을 통해 아프간에 밀고 들어가기에는 타국가들의 반발과 명분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영국은 이곳 페르시아만으로 세계 최강인 자국의 해군을 출격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아프간의 도시 하나 때문에 영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던 러시아는 영국 해군의 등장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결국 작은 국가 하나 때문에 영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았던 러시아는 1838년 9월 9일 빠르게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파견 나간 장교들이 독단적으로 감행한 것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고, 이렇게 헤라트 침공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페르시아가 아프간에서 물러난 이후 식민지 총독 오클랜드는 도스트 무함마드가 여우같이 자꾸 다른 세력을 끌어들인다고 판단하며 더욱 말 잘 듣는 다른 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나 페르시아가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아프간을 집어삼키기라도 한다면 분명 바로 아래 자신들이 장악 중인 인도가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끝에 아프간을 대대적으로 침공하기로 결심합니다. 1838년 당시 아프간을 침공하는데 명분이 필요했던 영국은 도스트 무함마드가 시크 왕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분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과거 아프간에서 왕자로 강탈당했던 왕 샤 슈자의 복권을 도와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섭니다. 샤 슈자란 인물은 1800년대 초 아프간 내 다른 세력의 왕자를 빼앗기고 인도 쪽으로 도망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동인도에서는 이러한 샤 슈자를 자신들의 보호 아래 거두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영국은 전쟁에 대한 명분을 위해서 아프간 대중들이 도스트 무함마드보다 샤 슈자의 귀환을 더 원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샤 슈자의 왕자 복권을 위해서 인도에 주둔 중인 영국군이 직접 지원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러시아와 저울제라는 도스트 무함마드를 축출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괴뢰 정부를 직접 수립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1838년 12월 영국 동인도에서 당국이 샤 슈자와 2만 1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을 대대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아프간으로 밀고 들어간 영국은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우며 주요 도시들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1839년 8월 마침내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도스트 무함마드는 영국군을 피해 수개월간 숨어 다니다 결국 한계를 느껴 군대 앞에 제 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군들도 이러한 그를 명예롭게 대우하며 인도로 호송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샤 슈자는 무함마드를 개처럼 목을 잡아채 끌고 갔어야 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무함마드의 체포 이후 영국은 샤 슈자를 새로운 아프간 왕으로 추대합니다. 빠르게 수도를 점령한 영국은 약 8,000명의 군대를 아프간에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인도로 철수하며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아프간의 지형과 기후가 매우 험난했기 때문에 영국군도 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세계 최강의 제국답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몰랐습니다. 이곳 아프가니스탄이 훗날 제국의 무덤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대 이후 제국의 무덤에 발을 들인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영국은 결코 몰랐습니다. 샤 슈자의 복권을 통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전쟁은 순식간에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과거 1800년대 초반 샤 슈자가 쫓겨난 이후 이미 수십 년이 훨씬 지난 상황 속에서 비열하게 외세를 대거 이끌고 나타나 깽판을 치기 시작하니 아프간 내 민심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좌를 차지한 샤 슈자는 내정보다는 과거 자신을 배신한 인물과 시민들에 대한 복수에만 매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프간 내 민심은 더더욱 바닥 아래로 처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영국 당국은 아프간에 주둔한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인도에 있던 그들의 가족을 대거 아프간으로 데려오고 있었는데, 아프간 민중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영국이 아예 아프간을 점령하여 영원히 눌러앉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들의 여론은 샤 슈자와 영국 식민지 당국에 대한 분노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아프간 점령 이후 아프간 내 각 족장들에게 샤 슈자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지어주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얼마 안가 인도가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이 뇌물을 대폭 삭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그동안 잠자코 있던 족장들까지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고 있었고, 이렇게 아프간 내 족장과 민중들 모두가 영국에 대항하여 하나로 결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2년 1월 영국과 샤 슈자에 대항하여 아프간 반군들이 지하드를 선포합니다. 이미 소련과 미국의 사례로 모두가 알고 있듯 아프간 내 험난한 지형을 무기삼아 벌어지는 게릴라전에서 영국은 제대로 된 대응 하나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벌어지는 반란 전국 속에서 먼 타국에서 개죽음당할 위기에 처한 영국 장교와 인도 세포이들의 사기는 뚝뚝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 식민지 당국은 수만 명에 달하는 반군들의 공격 앞에 아프간 점령을 포기하고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프간을 장악했던 바지 사장 샤 슈자는 1842년 4월 5일 아프간을 탈출하던 과정에서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설상가상 아프간의 협곡을 빠져나가던 영국군은 수만에 달하는 반군의 습격을 당해 16,000명에 달하는 군대와 민간인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살당하는 대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장교와 가족들은 영국 측과의 협상을 위한 포로로 전락했으며 장교 외의 세포이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를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한 세포이들은 모두 살해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842년 8월 영국 식민지 당국은 카불에서 벌어졌던 족장과 민중들의 대규모 지하들을 보복하고 붙잡힌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프간 내 다른 지역에 주둔 중이던 군대를 이끌고 다시금 카불로 밀고 들어갑니다. 카불로 가는 길에 군대는 살해당한 영국 측 군인과 민간인들의 시신들을 대거 발견하며 분노로 차올랐고 눈이 돌아간 군대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대거 사살하는 참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은 아프간과 협상을 통해서 수십 명의 영국인 장교와 사병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구출하였으며 인질 구출 이후엔 카불의 많은 시설을 약탈 및 파괴하며 마지막 복수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충 명목상 명예를 회복했다고 판단한 영국은 승전보를 울리며 빠르게 아프간을 빠져나왔고 식민지 총독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대대적인 승전 기념식을 올리고 개선문을 세우고 온갖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명예롭게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영국군과 민간인 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군대 철수 이후 영국은 피 끓는 복수를 다짐하는 아프간을 잠재우기 위해서 도스트 무함마드를 다시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간 무함마드는 다시금 아프간의 왕자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석방된 도스트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국의 군대, 함대, 무기들의 규모를 보며 막대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보면서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처럼 거대하고 번영한 제국이 가난한 불모지 국가 하나를 먹겠다고 왜 이렇게까지 혈안이 되어 있었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물리치며 독립을 거머쥔 아프가니스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레이트 게임의 중심지에 위치했던 그들은 곧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거대한 땅 따먹기는 이제야 막 초입을 지난 것이기 때문이었죠. 다음 영상은 영국의 두 번째 아프간 침공으로 이어집니다. 지식 한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